여야 대선 후보들의 행보 그리고 각 캠프의 상황 짚어보도록 하죠.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TV 토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양당 어제와 비슷하게 신경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양당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공직선거법 82조에 따라서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주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저는 오만한 생각이다. 센 후보 둘이 하면 토론은 되는 거 성사가 되고 방송은 알아서 취재하겠지. 그러니까 소위 심판 없이 게임을 하자는 거거든요. 사실은 방송기관이나 이런 주관사가 있는 것은 그런 심판의 역할을 해주는 기능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 후보께서 11월 8일 날도 그렇고 또 18일도 그렇고 여러 차례 1대1 토론을 제안을 먼저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양당 간에 합의를 한 겁니다. 이 두 후보의 토론을 국민들께서 묻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니 이것을 열어가지고 양당이 주최를 하면 많은 방송사들이 하게 될 겁니다. 이걸 하자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자 토론을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당일날 양자 토론과 사자 토론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요약하면요. 국민의힘은 양자부터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토론부터 하자 이거고요.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당, 심상정 후보, 정의당까지 해서 이 사자, 4명의 대선 후보가 함께 하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김병민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왜 양자 토론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난 1월부터 양자 간의 토론을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었죠. 이런 이재명 후보의 주장에 맞서서 얼마든지 양자 간의 토론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양자 토론에 대한 양 정당 간의 협의 끝에 잡게 됐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자 간의 토론은 법정으로 규정돼 있는 법정 토론을 통해서 이제 충분하게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이 법정 토론 이외에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양자 간의 토론을 보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다자 간의 토론은 토론대로 진행을 하고 또 약속하고 이재명 후보가 함께 같이 한번 이 토론을 통해 국민께 보여주자고 얘기해왔던 양자 토론에 대해서 우선해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난다면 충분하게 국민들께 어떤 대통령 후보가 국민께 적합한 후보인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선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는 양자보다 사자 먼저 해라라는 그런 취지의 판결을 내는 거 아니에요? 법원의 판결은 지상파 3사가 초청해서 동시에 방영하게 되는 토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정 토론에 준하는 4명의 후보를 불렀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주체가 공영방송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애당초 초창기부터 윤석열 후보에게 양자 간의 토론을 제안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제3의 장소에서 토론을 하게 되면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많은 언론사들은 주체자가 아닌 상태에서 이 내용들을 충분히 취재해서 다 보도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 간의 토론들은 토론대로 진행하고 또 이 지상파든 종편이든 아니면 지금 있는 연합뉴스 TV나 YTN 등에 대한 이 보도 전문 채널에서 관련된 토론은 토론대로도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전형적으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토론 회피하는 기술이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제 토론 안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양자 토론 얘기는 이제 지나간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양자 토론 안 된다고 하거든요. 물론 법적으로는 당연히 KBS, MBC만 해당되는 거예요. 하지만 판결의 취지는 뭐냐면 법정에 정해 있는 요건에 맞는 사람, 국회의원 5석, 최근 여론조사 5%, 직전 선거 3% 되는 사람은 같이 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아니 KBS, MBC는 안 됐으니까 유튜브로 하면 된다. 그거야말로 오만함이죠. 기본적으로 사자 토론을 해야 된다는 게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지금 그거에 응해야 되는 건데 계속 말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 성일종 그 토론 단장 같은 경우는 양자 안 받으면 사자도 안 한다 이러고 있거든요. 저희가 보기엔 오히려 양자 토론을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계속 뭐 이재명 후보 핑계대고 있지만 그건 이제 과거 지사 일이고 지금 어찌 보면 안철수 후보가 일단 끄는 게 싫다. 왜냐하면 3자 구도가 싫은 거거든요. 양자 간의 구도가 하고 싶은 것이고 윤석열 후보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양자 토론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재당종이라든지 아마 뭐 변호사비 대납 이거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뭐 검사 신문하듯이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안철수 후보라든지 심상정 후보에 대한 그 토론의 준비는 아직 안 된 게 아니냐. 아직 질문이 준비 안 됐거나 아니면 학습이 안 됐거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또 말은 또 바뀌었거든요. 양자 먼저 하고 사자는 나중에 하면 된다.
어떤 분은 또 뭐 양자만 하고 양자 안 받으면 사자 안 받는다 받고 있어서 토론에 대해서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계속 나오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아마 토론 회피 지금 국민의당이라든지 지금 심상정 후보 측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계속 안 나오려고 하느냐.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3자 간의 룰 미팅, 사자 토론을 위한, 물론 국민의힘 측에서는 참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심상정 후보 쪽에서 얘기하는 3자라도 그냥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3자 간의 토론회가 되게 되면 아마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당들이 다 하고 있고 본인은 안 온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본인이 소외되고 아마 국민의힘도 그거를 아마 굉장히 두려운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토론 회피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면 하등의 토론을 회피할 이유도 없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앞서가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대상으로 끝장 토론하자고 주기차게 주장을 했지만 실제 TV 토론이 열리고 났을 때 MB 아바타 등에 대한 발언으로 상당한 토론의 치명상을 입었던 내용들을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훌륭한 정치인이시지만 토론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특별히 강점해가지고 이 부분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아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는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허경영 후보보다도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토론에 대해서 오히려 허경영 후보가 이제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또 법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애당초부터 시작됐던 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양자 토론을 주장했던 내용들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데요. 시간의 순차적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자 토론 진행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듭 다시 한번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양자 토론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허경영 후보 가처분은 기각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뭐 계속 얘기하시는데 저희들은 줄기차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토론회뿐만 아니라 방송, 라디오 출연 왜 안 하세요? 뭐 가끔 나오지만 여기도 뭐 한 번 나왔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알 수 있는 건 거의 안 하고 있어. 엊그제 SBS에 한번 나간 것 같은데 그런 방송을 사실은 모든 방송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송 안 나가는 걸 보면 토론 회피하고 있다는 거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얘기해요. 윤석열 후보가 뭘 갖고 국민들 설득할 거냐. 실수할까 봐 그런 거거든요. 토론회라든지 방송 나와서 생방송을 하면 실수할까 봐 그런 건데 그런 실수를 두려워하면 정치를 못한다. 대선에 왜 나왔느냐.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일정만 따라하고 본인이 그냥 읽어준 것만 써준 대로 그냥 읽는 거라면 그 대선 후보를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순간적인 상대방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 답변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답변 준비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라든지 심상정 후보 지금 양자 먼저 하고 사자 하자는 거 보니까 양자 할 거는 준비가 다 됐으니까 먼저 하고 그다음에 좀 설 동안에 좀 이제 사자 토론 준비해서 그때 사자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한번 좀 듣고 싶네요. 예. 지금 현근택 대변인께서 양자는 준비를 많이 해서 오늘 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여러 차례 양자 토론했으면 좋겠다. 질문할 게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해서 그런 거고 안철수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준비를 안 해서 좀 시간을 벌려는 게 아니냐라는 좀 새로운 시각의 이 제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영민 대변인께서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기 때문에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는 게요. 양자 토론이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정책과 비전, 후보자 검증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증이 가능합니다. 근데 다자 토론을 가게 되면 결국 주어졌고 쓸 수 있는 시간이 n분의 1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특정 후보에 집중돼서 할 수 있는 내용들보다는 오히려 논의 전체가 좀 분산될 수밖에 없는 효과를 지난번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지켜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러한 내용들은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토론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자의 후보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1대1 토론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경선 과정에서도 한 4명 정도가 남게 되면 4명이 줄줄이 나와서 하는 토론보다도 한 명씩 1대1로 검증하는 토론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후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현근택 대변인께서 방송 나오지 않고 뭐 준비가 안 된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듯이 발언하십니다만은 윤석열 후보가 거의 매일같이 정책을 발표하고 그 뒤에 있어서 정책에 관련된 질의응답,
그리고 현안에 관한 모든 응답들을 기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아니,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대담 프로 같은 게 출연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와서 주어진 사전의 원고들도 있을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고는 방송 토론 전혀 어렵지 않고 어제 SBS 출연부터 과거부터 꾸준하게 진행해오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대신 물어보는 기자들과의 질문 응답 속에서 충분하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한때 굉장히 불리한 이슈로 불거졌을 때 기자들의 백브리핑을 회피해서 한때 논란이 불거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방송사 다녀보면 다 압니다. 얼른 방송사 모든 방송사 다 얘기합니다. 섭외가 정말 안 된다.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얘기 다 하는 거 모르지 않으실 것 같고 지금 김병민 대변인과 말씀 같은 게 전형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겁니다. 사법부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검찰의 수장을 지냈고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분이 법원 결정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법원 결정은 사자 토론하라는 취지입니다. 그걸 존중하세요. 일단 그거를 받아들인 다음에 뭘 하셔야지. 아니,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분이 이렇게 법원 결정이 2번이나 있었는데 무시하고 계속 양자 토론하자 그러면 그거를 사법부 판결 자체 존중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분이 대통령 되면은 뭐 법원이 할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사법 판결을 존중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토론을 두고 신경전이 이렇게 계속되면서 과연 의견이 절충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연휴 중인 31일에 양자 토론이건 다자 토론이건 열릴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 장외에서 시끄럽게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의도 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상단장인 박주민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성일종 의원 수차례 논의를 거듭해가면서 어떻게든 토론에 대한 그 불씨를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 지켜보시기에 토론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걸 누군가가 회피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양자 간의 토론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김동연 후보와도 양자 토론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주장대로라면 김동연 후보와의 양자 토론하겠다는 내용 자체는 아예 맥락에 맞지 않는 내용이 될 수 있거든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정치는 가능성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협의 잘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대변인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양자가 됐든 다자가 됐든 이번 설 연휴 기간 시청자 여러분들, 유권자들께서 TV 토론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엔 오히려 관건이 양자 사자보다는 지금 사자가 일단은 제가 보기엔 양자는 이제 안 된다는 거잖아요. 법원 결정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자를 할 거냐 말 거냐인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측에서는 안 나온다 그러면 지금 아마 남은 관건은 3자 간에 나머지 세 후보 간에 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이 제가 남아있는 거지 제가 보기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안 나온다면 사자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양자를 한다는 것도 이상하기 때문에 아마 3자를 할지 말지 근데 아마 지금 룰 미팅 중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가능성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3자 간에 하는 3자 토론하게 되면 좀 입장이 난처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3자가 특정한 정치인을 빼고 여기에 대한 토론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이전에 정당 간의 협의가 우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오후에 성일종 의원을 비롯해서 협상단에서 또 새로운 제안들을 같이 오가고 있는 터라 아마도 여의도 정치권 내에서 관련된 내용 어렵지 않게 풀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안 나오는 거죠.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누가 뺐습니까? 오라 그랬는데 안 오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네. 뺀 적 없습니다. 오시라고 했는데 안 오는 거죠. 이 얘기 계속했다간 두 분 다 저희 뉴스리본지 아주 소중한 가족들인데 감정 상하실까 봐. 다른 주제로 예,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저희 이쯤에서 설 연휴 앞두고 직전 민심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통해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재명, 윤석열 후보 나란히 35%로 동률을 얻었고요. 안철수 후보가 15%,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4% 순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이 세 후보의 3자 각축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두 분께 다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보신 것처럼 이제 이재명 후보 1% 정도 올랐고 윤석열 후보 2%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2% 정도 떨어졌죠. 한편 보면 이제 안철수 후보가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하락세인지 요거는 아마 추세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지금 팽팽하게 붙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상승세가 어느 정도 저는 좀 둔화되는 걸로 보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사실 어찌 보면 이제 30대 후반에 이렇게 갇혀 있다는 여론이 많은데 결국은 많은 분들이 이제 설 전에 여론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설 지난 다음에 여론이 어떻게 될 거냐 보는데 이제 설 지난 다음에
이 여론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아마 지금 최대 관건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제 토론회 어떻게 하냐. 결국은 이제 토론회 결과보다는 이제 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토론회 이제 이 과정에 주고받는 공방,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먼저 이슈를 제기했는데 정치 계획에 대한 이슈, 예. 이 부분들이 아마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에 아마 설에는 물론 과거보다는 조금 뭐 사람들이 덜 움직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요즘 정치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정치 얘기하면 또 싸움 나고 이러니까. 그래도 뭐 전화도 하고 이게 친구들 만나고 이러면 오러 가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입장에서 이제 호남을 공략한 이유도 호남 분들이 또 서울과 이게 연동이 되거든요. 그 시차가 한 일주일 정도 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일주일 정도 먼저 간 그 의도가 있는데요. 그런 걸 본다 그러면 호남에서의 지지가 좀 상승하면 뭐 수도권 지지도 좀 따라오는 그런 걸 저희 좀 기대해서 설 지나면 여론이 좀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조사 방식에 따라서 그 결과들이 꽤 많이 다르게 나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갤럽처럼 매주 여론조사를 돌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수치보다도 추세를 보는 게 훨씬 중요하겠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한 달 가까이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모습을 여실히 볼 수 있고 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만은 한 지난 3주, 4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꽤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번 주의 여론조사 결과들까지 지켜보면서 구정 민심이 어느 정도 설 민심이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정치공학적으로 선거에 대한 이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4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무엇보다 국민들께 다가설 수 있는 정책과 공약 중심으로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 온당하다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윤석열 후보가 거의 정책의 슈퍼위크로 규정할 정도로 국민들께 새로운 비전을 보여드릴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을 쏟아냈고 이번 설 명절 때 밥상에서 그런 정책들이 많이 평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어찌됐든 간에 이번 한 달 1월 달에 최대치 지지율 면에서 다 30%대 중반을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 지지율도 좀 같이 좀 보고 싶은데요. 같이 나온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 추이 같은 기간을 좀 보면요.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파란색이 긍정적인 평가인데요. 4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42%였고요. 지난주에 비해서 1%포인트 올랐는데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대통령 지지율, 그것도 임기 말의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상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저 지지율만 올곧하게 가져와도 지금 좀 여유가 있는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데 또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에 대해서 되게 박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찌 보면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건 실패한 게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선긋기도 해야 되는데 또 확실히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딜레마 네. 상황이 맞지만 근데 저는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게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에 대한 평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어쨌든 이제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뭐 꾸준히 높을 수 있다. 높은 거는 좀 이례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이걸 믿고 저는 선거해 나가는 건 안 된다. 결국은 정당이 중요한데 민주당 지지율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보다는 뭐 붙은 경우도 있지만 떨어진 경우도 많거든요. 그게 결국은 정권 교체로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높은 것과 또 그만큼 이제 정권 교체 에 대한 여론은 한 50대 중후반 이렇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60% 되는 것도 있고 그 부분을 봐야 돼서 저는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더 부담스러운 거는 정권 교체 비율이 높은 거,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이 낮은 거 이런 게 오히려 더 저희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높지만 정권 교체율은 더 높은 거, 그 차이 그게 한 15%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신경 쓰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어느 후보도 확실한 우위를 이제 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 연휴 민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설 연휴 동안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 선대위와 선대본부의 어떤 비책들이 궁금한데요. 먼저 국민의힘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책 공약에 관련된 이슈들이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좀 논의들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전격적으로 얘기했던 청와대 개혁에 대해서 광화문의 정부 종합청사로 관저의 집무실을 비롯한 업무 공간들을 다 옮기고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 이동뿐만이 아니라 국정을 운영할 때 이 구중궁궐에서 특정한 참모들과 함께 국정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외부의 전문가들과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국정 운영이 개편해 나가겠다. 말 그대로 대대적인 청와대 개혁을 언급한 바 있고요. 최근에 거듭되는 북한의 연초부터 미사일 도발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가 사실상 완전히 실패한 것 아니냐는 여론 이런 부분들을 굳건히 받들어서 새로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디지털 지구 시대에 맞춰서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수차례 강조한 바 있는데요. 디지털 패권 국가로서 나아가야 될 방향성과 비전, 정책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를 또 꺼낸 바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 공약들을 중심으로 이번 설 명절에서 보다 많은 적극적인 홍보, 소통에 나서게 된다면 앞으로 40여일 뒤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굳건한 민심에 더불어서 앞으로 새롭게 출범될 정부에서는 지금보다 또 과거 어떤 정부보다도 국민들께 새로운 비전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비책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제가 여기 있지 않고 예. 당장 이제 가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선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저는 최근에 변화를 보는 게 굉장히 뭐 양쪽에서 이제 네거티브가 치열하다가 이재명 후보가 내부 중단했고 아마 윤석열 후보도 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화가 정책 중심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정책을 각자 제시해서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좋고 저희들이 사실은 화두는 먼저 던졌습니다. 정치 개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선 초과 금지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윤미향 위상기관 제명이라든지 확산부 의원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제 청와대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결국은 정치 개혁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치도 바꿔야 된다. 단순히 뭐 선거라는 게 공약이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민생 부분이지만 사실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뭐 많은 국민들이 이제 비호감 대선이라는 게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 같지만 또 이렇게까지 우리가 정치를 선거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 근저에는 아마 양당이 지금 다 국회의원 안 지낸 분들이 후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의도에 대한 불신도 기본적으로 있는 거라 아마 공약 아니면 정책 그다음에 정치 개혁 이 화두로 저는 뭐 저희들이 좀 이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두 분 다 언급을 하셔서요. 이 청와대 집무실 이것을 강화문으로 옮긴다. 이건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그리고 그 당시 대선 레이스에서 공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경호 문제 등등의 네네. 문제로요. 그런 상황에서 뭐 구체적인 부분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큰 그림에서 크게 다르지 않는 이런 공약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쪽 시각이 좀 더 궁금합니다. 아니 저는 이 얘기가 왜 나왔나 갑자기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뭐 무속인이 얘기했다 그러면서 영빈관 뭐 옮긴다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터가 좋아서 옮기나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신 것 같고 사실은 뭐 청와대 지금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들의 일하는 데가 너무 멀다. 그래서 뭐 차 타고 가야 될 정도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옛날 과거 권위주의 이제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건데 사실은 또 현실적으로 보면 거기를 없애버리고 뭐 국민한테 돌려준다 그러는데 정부 청사에서 과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상 뭐 새로운 걸 예를 들어서 뭐 옮긴다든지 어디에 만든다든지 그건 이해 가겠는데 없애버리고 지금 정부 청사에 들어와서 일하겠다. 그리고 관사는 뭐 저쪽 삼청동 쪽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저는 단순히 경호 문제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호 문제도 뭐 경호 문제야 만약에 경호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하면 되겠지만 다른 정부 조직의 문제 지금 있는 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청와대 그 큰 기능을 다 일로 옮긴다는 건데 그게 가능할지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지금 민관이 협동으로 하고 뭐 이제 위원회 체제로 한다는데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대통령의 기능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이라서 저는 좀 그러니까 물론 지금 뭐 수도를 옮기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국회라든지 이런 걸 모르겠지만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단순히 문제가 생기면 뭐 지난번에 선대본 문제 생기면 해체하고 뭐 여가부도 있으니까 해체하고 지금 대통령도 뭐 대통령 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약간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청와대도 없애버리겠다. 뭐 문제만 생기면 없애버렸다 그러는데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말씀드리라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공약이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과거에 했던 내용들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윤석열 후보가 정치 참여 선언하고 나서 지난 여름쯤에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낸 바가 있습니다. 네. 사실 청와대 내에서 사정기관을 통할하게 되는 내용들이 갖고 있는 폐해가 워낙이나 컸기 때문에 이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민정수석실뿐 아니라 수석 비서관이라고 하는 그 위치 자리에 힘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책임장관 부처가 가질 수 있는 자율적인 권한들이 줄어들게 되죠. 수석 비서관직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청와대 참모진들을 축소 개편해서 각자가 헌법상 주어진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고요. 물리적인 공간을 구중궁궐의 청와대 본관에 있거나 여민간의 일부 집무실이 있더라도 외부에 있는 인사들과 유기적인 효율, 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정부 종합청사에서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국정 운영 시스템에 대한 비전을 아주 순차적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 무공천 선언의 바람이 지금 국민의힘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재보궐선거가 열릴 5곳 중에서 곽상도 의원 전 지역구였죠. 대구 중남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지역 예비 후보들 일단은 당 결정 존중한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속내는 좀 복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일단은 뭐 민주당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이 쇄신의 의지를 밝혔는데요. 귀책 사유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공천하지 않겠다. 지난 보궐선거에 진즉에 시행했었어야 되지만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대해서 이 애당초 입장을 바꾸고 공천했던 데에 대한 후가가 너무 컸다는 것을 인지하고 난 다음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대구 같은 지역은 이제 수사가 점점 더 진행돼서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대장동 사태로 불거졌던 일들에 대해서 누구라도 여기에 관련된 의혹이 있게 된다면 국민의 민심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엄한 책임의 목소리를 충분히 느끼고 대구 지역 공천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그 대장동을 잇기까지의 과정에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가장 최정점의 의사결정 기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구 무공천을 바라보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입장이 사뭇 굉장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 뭐 성남시장 선거하는 거 아니고요. 예. 이재명 후보까지 끌어들이는 아니고 지금 대구는 무공천했습니다만 당연히 그럼 이제 서초는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도 부동산 투기이기 때문에 규책 사유로 볼 수 있고. 근데 대구에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는 게 김재원 최고위원이 뭐라 그랬냐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돌아오라는 게 당의 명령이다. 그걸 복종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래 버리면 당의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당의 명령으로 무소속 나간다 그러면 사실은 그냥 이거는 공천 말만 안 하는 것이 사실상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공천한다 그러면 지금 당에 있는 분들이 안 나간다. 탈당해서 안 나간다. 이렇게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지 최고위원이 당의 명령이라고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그러면 그게 무공천하고 무슨 공천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죠? 다른 거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봅니다. 예, 저희가 앞서서 TV 토론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이 TV 토론 협상을 하면서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3일이죠. 목요일에 4자 토론을 하자 아니면 3자 토론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민주당 쪽에서 좀 내놨고요. 그리고 31일 날 내일 모레 31일 날 양자 토론을 대신 제안을 하면서 이 실무 협상이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지 여전히 줄다리기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민주당 선대위의 현근택 대변인, 국민의힘 선대본부 김병민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